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글로벌 주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투자가 제공하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해외 투자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기본적인 의도는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좋다, 혹은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좋다, 이런 어디가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던 많은 기회가 해외 주식 투자, 글로벌 투자라는 걸 통해서 열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관련해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한국 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각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한국 시장에 비해서 해외 시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 GDP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상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80년대부터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2007년, 8년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후에 회복을 하면서 지금 다시 10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인도나 브라질처럼 인구가 굉장히 많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빠른 신흥국들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와중에 이 순위로 올려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모습들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단단하고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투자 성과도 훌륭하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한국 경제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 혹은 그 제조업, 공업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만큼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이라는 측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엔 산하에 있는 공업발전기구, 유니도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 세계 제조업 경쟁력 순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수치가 2018년 기준 수치인데 여기 보면 한국의 경쟁력 순위가 전 세계에서 독일과 중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앞서 있는 그런 순위인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건강함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 제조업, 잘 알려진 것처럼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혹은 제약 바이오 부분이라든가 혹은 전기차, 자동차 플랫폼, 조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잘하는 기업, 잘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적인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실제 그 주가 지수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과 우리 코스피를 비교를 해보면 특히 최근 5년간 한국 시장에 비해서 S&P 500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쟁력 그 GDP 순위가 올라가고 제조업 경쟁력이 확고해지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더 앞서고 있는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해외 투자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투자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모습은 한국의 어떤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GDP 기준으로 지금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전 세계 GDP 내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주식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입니다. 여기서는 MSCI 전 세계 AC 월드 인덱스에서 한국물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것이죠. 보시면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 그리고 주식시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63%로 2%에 미치지 못합니다. 양쪽 모두 순위는 10위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세계 10위권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비중이 2%가 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98% 이상이 한국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만큼의 위험 요인도 바깥에서 크게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시장의 기회는 한국 이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몇몇 가지 기회들,
이미 한국 투자가들 중에서도 상당분 누리고 있는 그런 내용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장과 혁신이라는 측면에서의 기회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 혹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 익히 알려진 미국에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런 시장을 선도해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그 형태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입지가 더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택트,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제한된 와중에서도 오히려 이쪽 산업들은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백신 이후 돌아가는 와중에서도 이 기업들의 그 지위는 경쟁력은 훼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 우리가 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파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익 측면에서의 성과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다소 최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의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당분간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에 대한 강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한국 시장과 해외 시장 간의 격차는 오히려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투자의 기회 하나를 이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그 내용들 지금까지의 성과를 놓고 보더라도 2017년 이후에 가격 상승 측면에서 한국 시장보다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앞설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이유가 이런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디에 포진해 있는가에 따라서 성장의 격차가 났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처럼 이런 비슷한 그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글로벌 시장의 기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이외에도 이런 혁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최근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새로운 투자 대상,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혁신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대체로 그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와 비슷하게 1700년대 후반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성장을 혁신이라는 관점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는 것이죠. 지금 6차 성장 파도가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은 그 슌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혁신 이론에서 이제 기반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도 많은 학자들이 페레스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이런 논의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2020년 정도를 전후해서 새로운 6차 파도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그 핵심이 되는 주제는 그린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작되려는 어떤 새로운 혁신 파도에 대해서 정확한 성격 정의를 하거나 어떤 산업들이 존재하고 어떤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차 혁신 파도를 언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빼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린 혹은 클린 에너지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IPCC에서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서도 이 그린에 대한 절박성을 누누이 언급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주제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해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아마도 삼성전자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화들도 많이 있겠죠.
뭐 삼성전자를 그 돈이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한 주씩 두 주씩 이렇게 사서 모은 투자가가 한 30년 지난 성과가 지금에 와서는 뭐 얼마나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특히 올해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신뢰감을 주는 그런 투자 대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신뢰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산업 내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혹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좀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장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신뢰의 원천이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런 삼성전자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는 글로벌 시가총액 100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국적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되겠는데요. 전체 100개 대상 기업 중에 59개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은 하나,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죠. 즉 삼성전자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이외의 곳으로 눈을 돌려서 그 대상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각 산업에서 경쟁력 1위를 차지하는 기업,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글로벌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경쟁력 1위 기업들을 찾아보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MSCI AC 월드라고 하는 지수인데요. MSCI라고 하는 기관이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모든 종목들을 포괄해서 하나의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 구성에는 각각의 산업, 그러니까 맨 위에는 경제적 의미의 섹터 11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뭐 에너지 섹터, 소재 섹터, 산업재 섹터, 이런 식으로요. 그 각 섹터 밑에 인더스트리 그룹 24개가 포진을 하고 있고, 인더스트리 그룹 아래 더 세분화된 단계로 산업, 인더스트리가 69개 인더스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관련 소비재 밑에 있는 인더스트리 그룹은 여기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4개의 인더스트리 그룹이 존재하고요. 그 인더스트리 그룹 중에 리테일링이라고 하는 분야에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는 또 4개,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각 그 인더스트리 레벨 혹은 인더스트리 그룹 레벨별로 그 각 인더스트리나 인더스트리 그룹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 즉 전 세계를 가장 압도하고 있는 경쟁력이 큰 기업이 어딘가를 찾아보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이어서 뭐 일본, 중국, 프랑스 이런 회사들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레벨에서 혹은 인더스트리 그룹 레벨에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삼성전자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기업은 이 리스트에 없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속한 인더스트리가 애플하고 같은 인더스트리로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에 비해서 애플이 시가총액이 5배가 넘는 상황을 감안을 하면 삼성전자의 지위도 애플의 지위에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별로 꼭 이것이 반도체거나 혹은 인공지능이거나 이런 첨단 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산업별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쟁력에 기반한 신뢰를 바탕으로 좀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사례들을 몇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6개 기업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UPS라는 기업입니다. 뭐 이게 지금 제가 추천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각 산업 내 경쟁력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시가총액 측면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과 비교해서 어떤 식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의 영업 형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UPS라고 하는 기업은 뭐 좀 구체적으로 하면 한국 대한통운과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가총액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통운에 비하면 50배, 그리고 글로비스에 비하면 28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1907년에 설립이 되어서 처음에는 미국 우편 서비스, 그러니까 우체국하고의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었던 회사고요. 이어서 뭐 페덱스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특송업체들, DHL 이런 기업들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던 세계 최고 기업입니다. 사실 이 페덱스는 기존의 사업 이외에 아마도 아마존이 등장한 이후에 새로운 업태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좀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이 이런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핵심 원천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아마존 같은 경우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독자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어냈었던 거죠. 24시간 혹은 48시간 내에 배송을 하는 이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마존의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UPS에게는 경쟁과 도전의 그 상황이 였을런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성장의 원천이 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UPS의 최대 고객은 아마존이고요.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의 대부분은 UPS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UPS는 미국 전역에 걸쳐서 최첨단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각 포장 박스 단위로 배송 단계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면서 배송 측면에서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허락하지 않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상황에서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압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앞으로 뭐 지금 팬데믹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급속 성장을 했고 이후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신뢰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월마트인데요. 그러니까 리테일에 있어서 절대 강자가 되겠습니다. 월마트는 비교하자면 한국의 이마트하고 가장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이마트의 1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입니다. 흔히들 월마트 하면 아마존과 비교를 해서 아마존이 첨단 성장 기업, 그리고 월마트는 구경제 기업, 이런 식으로 좀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할 텐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상황을 보면 결코 월마트가 구태에 쌓인 기업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월마트는 사실은 그 포춘 500이라는 그 기업 명단에서 항상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포춘 500은 전 세계 기업 중에 매출 기준으로 해마다 500대 기업을 산정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2002년 이후 거의 매해 2002년 이후 지금까지 4번을 제외하고 17번 동안 수위 기업의 자리를 차지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은 미국 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코스트코나 크로고, 타깃 이런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전부 합한 것보다도 2배 이상의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계속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존과의 경쟁을 통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경쟁력의 원천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마트는 스스로 그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 90% 이상의 고객이 자기 매장 거점에서부터 10마일 이내 거주하고 있다는 걸 기본적인 경쟁의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고객들이 매장과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 측면에서 막강한 유리함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월마트에서는 이 10마일 이내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2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의 그 취급 상품의 대부분이 식료품, 그로서리 분야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2시간 배송 서비스는 어마어마한 강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기업들, 예를 들면 아마존과 같은 형태의 기업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고유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거점, 미국 내 한 4,700개 정도 있다고 하는 이 거점이 또 하나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헬스케어 센터나 노인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 사업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그 백신 접종이 이런 그 아마존의 그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나가는 월마트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유럽 기업을 2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슬레와 로레알입니다. 네슬레는 식료품 회사 중에 전 세계 1위 기업이죠.
코카콜라에 비교해서도 매출이 2배 이상, 시가총액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의 비슷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CJ제일제당하고 비교를 하면 50배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스위스 국적이라 자국 내 시장 규모는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역별 매출 구성에서 보면 미국,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고르게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슬레의 경쟁력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모든 지역,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들을 적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2,000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네슬레의 그 제품 구성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2,000개의 브랜드는 각국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끊임없이 인수하고 합병한 결과가 되는데요. 이런 적절한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서 가장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 시장에서 절대 강자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절대 강자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레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쪽에서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하고 비교하면 시가총액 20배 이상, LG생활건강과 비교해도 10배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15%를 점유하는 그런 정도의 기업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 로레알도 인수와 합병을 통한 전 세계적인 장악력을 높이는, 경쟁력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로레알의 그 글로벌 브랜드는 36개가 되는데요. 이 중에 3개만이 오리지널 브랜드이고 나머지 33개는 모두 인수를 통해서 확보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브랜드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랑콤, 비오템, 메이블린,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스타일난다라고 하는 브랜드를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인수들은 새로운 시장 트렌드 혹은 공략해야 될 만한 시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브랜드들을 인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이런 것이 지금에 와서는 경쟁 기업인 에스테로더에 비해서도 매출과 시가총액에서 2배 이상의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레알의 경쟁력도 당분간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구간 동안 훼손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획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키엔스라는 기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엔스는 전자부품 산업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슷한 경쟁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 한국 기업의 모습을 같이 비교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만큼 독특한 형태의 사업 형태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공장 자동화나 혹은 로봇 산업에서 꼭 필요한 센서 혹은 검사 장비 이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키엔스는 스스로 그 센서나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팹리스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이 영업 조직, 영업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컨설팅 기능과 동시에 마케팅을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조직 구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이 공장 자동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키엔스의 영업사원과 컨설팅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자동화 라인을 설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꼭 필요한 센서 혹은 검사 장비들을 키엔스의 제품으로 완성을 하거나 구축을 하거나 혹은 필요한 제품을 키엔스가 새로 개발을 해서 구축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장 혹은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직장, 이런 식으로의 그 유명세도 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엔스를 생각할 때 항상 유심히 봐둬야 될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적이 없는 기업이다라는 점이고요.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55에서 60%대를 오르내리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넥스테라 에너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틸리티 분야에 있는 기업이고요. 한국전력과 비교해서 최근 주가 추이에서 유틸리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우리나라 한국전력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 넥스테라 에너지는 미국에 있는 많은 유틸리티 업체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플로리다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플로리다에 국한된 전기 유틸리티 공급 기업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크게 강조해서 보기가 어려운 그런 기업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다른 유틸리티 기업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 넥스트에라 에너지 그룹 하에 3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고, 그 중에 2개는 플로리다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 회사이지만,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미국 전역에 걸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를 갖고 있는 점이 이런 최근의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본이기도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주로 그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전력을 생산을 하고 공급하는 이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6차 혁신 사이클이 아마도 그린이라는 분야에 특화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 그린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근접한 기업 대안이 바로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경쟁력,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유틸리티 기업이면서 앞으로에 대한 비전도 굉장히 밝은 그런 기업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째는 한국에 없는 주식, 좀 특별한 어떻게 보면 니치마켓과 같은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소비자의 기호가 움직이는 부분을 먼저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투자 대상들이 한국보다는 해외 글로벌 투자에서 이런 기회들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반려동물 산업, 또 하나는 비건 푸드 산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야외 레저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산업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 주위의 반려동물 문화는 이미 굉장히 정착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이 산업 규모가 커지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 산업의 특징은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반려동물 산업과 그 다음에 컨텐츠 산업, 즉 영화, 음반, 이 시장 산업의 그 시가총액을 같이 비교를 한 건데요. 특히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영화 산업이 위축된, 컨텐츠 산업이 위축된 데 반해서 이쪽 반려동물 산업이 더 커지는, 그리고 그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또 같이 갖고 있는데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인데, 사실은 이 금융위기가 모기지 위기에서부터 비롯되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잃고 거리로 내앉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려동물 산업이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을 했었다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의 삶과 함께 하려는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를, 그리고 지출을 절대로 줄일 수 없는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 기업들은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경기의 그 굴곡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성도 갖추면서 성장성을 확보한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관련한 기업들로는 사료 쪽에 프레시펫이라든가, 혹은 소매 판매 체인을 갖고 있는 뭐 추이라든가, 혹은 제약업체, 그러니까 반려동물 전문 제약업체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비슷한 기업들을 한국에서 찾기가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가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규모의 산업을 형성을 하고 있고, 상장 기업들도 많아서 관련된 ETF까지 출시되어 있는 이런 분야가 바로 반려동물 산업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주된 주력 기업들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2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대체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건 푸드가 되겠죠. 한국에서는 사실은 조금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뭐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젊은 세대들, Z세대들이 특히나 주도하고 있는 어떤 문화의 변화에 해당하는 그 지점을 바로 그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체육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Z세대 중에 스스로 채식주의자로 여기는 비중이 50%나 된다고 하는데요. 비건, 그러니까 좀 엄격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비건이라고 스스로를 자처하는 비율도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 세대가 주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대체 음식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비건 푸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비건 푸드만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많이 찾을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6년 이후에 관련된 기업들이 속속 IPO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산업 전망에 따라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한국에선 찾지 못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비욘드 미트라든가 혹은 타투 셰프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음식물 업체들도 유기농이라든가 혹은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 비중을 점점 늘리면서 이런 그 대체육 산업과 점점 거리를 좁혀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도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국에서 또 찾기 어려운 그 산업 투자 기회 중에 하나가 아웃도어 레저 쪽인 것 같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이 아웃도어 레저는 많은 형태로 우리들이 이미 소비하고 있는 그런 그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산업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그 기업들은 한국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서 그 규모를 갖춘 그런 투자 기업들을 그 발견할 확률이 훨씬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부가 산업이고 산업 전체 규모도 크고 그리고 투자할 만한 기업들도 여러 존재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산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캠핑카 같은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이 걸음마 단계라고 한다면 해외 시장에는 이미 성숙한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충분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한 내용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배, 그러니까 보트나 요트 뭐 이런 쪽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RVing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캠핑카 시장의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서 성장성도 좀 높은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뭐 자전거라든가 뭐 스키, 뭐 혹은 캠핑, 하이킹 이런 쪽에 비해서 시장 규모도 크고 성장성도 큰 산업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과 관련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보팅, 피싱 쪽에서는 보트를 제조하는 업체, 브론스윅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딜링이나 임대 혹은 연수 이런 것들을 해주는 마린맥스 이런 기업들이 좀 눈에 띄는 기업. 그리고 캠핑카와 관련해서도 캠핑월드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상당한 규모의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헌팅, 그러니까 사냥이라든가 이런 총기와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클라이밍, 하이킹, 뭐 텐트 캠핑 이런 쪽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내가 좀 이런 부분에 취미를 갖고 있고 열심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영역의 그 내용들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보는 것도 투자의 어떤 하나의 재미 그리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이런 그 투자 기회 중에 하나로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투자 기회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고, 뭐 이 세 가지 이외에도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될 그리고 그쪽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은 여러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어느 시장이 더 좋다, 어느 시장이 더 유망하다라는 측면보다 우리의 투자 기회를 넓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기회를 조합을 해서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은 언제나 유효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한 노력 중에 하나로 이런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그런 투자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